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지만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보컬 트레이너예요. 제 자랑 같지만 전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아나운서가 되길 바라셨죠. 하지만 운명인지 우연인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며 살았던 덕에 보컬 트레이너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제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아빠의 영향도 컸고요. 저희 엄마는 중국어 통역사였어요. 아빠는 기타 만드는 일을 하셨고요. 아빠는 기타 연주 실력도 상당해서 종종 저를 위해 기타 연주를 해주곤 하셨죠. 전 아빠의 연주를 듣는 게 참 좋았어요. 게다가 아빠는 음악을 좋아하셔서 즐겨 듣는 장르도 다양했죠.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록발라드, 힙합,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장르 구분 없이 음악을 접할 수 있었고요. 전 가끔 아빠 회사에 따라가곤 했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타도 직접 볼 수 있었고 아빠의 즉흥 연주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가 노래를 좀 하세요. 한때는 뮤지션을 꿈꾸기도 했을 정도로 실력이 상당하시죠. 전 그런 아빠의 노래를 듣는 것도 무척 좋아했어요. 모르긴 해도 제 목소리가 맑고 또렷한 건 전부 아빠 유전자 덕분일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기에 전 자연스레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죠. 음악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이요. 당시 저희 엄마는 중국어 통역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출장도 잦았고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 주로 아빠 작업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죠. 물론 엄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짬을 내서 책도 읽어주시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거든요. 일하는 엄마라 늘 같이 있어주지 못해 늘 제게 미안해하셨죠. 참,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인형이 많았어요.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론 인형은 아니고 녹음 기능이 있는 곰인형이었죠. 모두 아빠가 절 위해 만든 것들이었어요. 아시죠? 목소리를 녹음하고 배 부분을 꾹 누르면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형이요. 아빠는 그 인형에 동료를 녹음해 두시거나 제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녹음해 두셨어요. 부모님이 바빠서 집에 안 계실 때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전 인형에 녹음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아빠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지냈어요. 아빠를 닮아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저는 유치원 재롱잔치에서도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절 보고 주위에선 가수를 시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죠. 다행히 엄마 아빠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고 전 어린 시절 내내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동요 부르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11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어요. 모두 잠든 새벽녘이었는데 누군가 잠들어 있는 저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죠.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보니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 머리맡에 전등을 켜시고는 어서 일어나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전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그저 빨리 옷이나 입으라고 재촉하셨죠. 엄마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 보여서 엄마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제 손을 잡곤 밖으로 나가셨어요. 집 밖으로 나가보니 택시 한 대가 우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저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인천공항으로 가자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뒤 엄마는 절 흔들어 깨웠고 어느새 우린 공항에 도착해 있었죠. 그리곤 공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엄마와 전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제 물음에 엄마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제 중국 베이징에 가서 살 거야. 그 말에 전 깜짝 놀랐어요. 아빠는? 아빠는 어디 있는데? 아빤 같이 안 가? 나 학교는 어쩌고? 소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어젯밤에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엄마 혼자선 여기서 널 키울 수 없어서 중국으로 가는 거야. 중국에 계신 아빠 친구분이 도움을 주기로 하셨거든.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엉엉 울었어요. 아빠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어제 아침까지도 아무 일 없던 아빠가 죽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죠. 잘 들어. 이제부터 엄마랑 둘이 살 거야. 우리가 행복해야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실 거 아니니? 그러니까 소연이가 엄마 좀 도와줘. 베이징에 가면 아빠 친구분이 나올 거야. 그 삼촌이 우리가 살 집으로 데려가 주실 거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니까 말 잘 듣고 착하게 굴어야 돼. 알았지? 엄마는 제 눈을 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빠의 인형이 생각나지 뭐예요. 전 인형을 가져와야 한다고 울먹였고 엄마는 짐가방에 잘 챙겼으니 걱정 말라고 했죠.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담긴 인형을 가져갈 수 있어서요. 아빠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인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인형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베이징으로 가는 내내 저는 울었어요. 엄마는 지갑 속에서 아빠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주며 잘 간직하라고 했죠. 전 가족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잠이 들었어요. 중국에 도착하니 공항에 낯선 아저씨 한 분이 나와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던 아빠 친구분이었죠. 아저씨는 우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걱정 마. 삼촌이 여기서 학교도 보내주고 소연이 아빠도 해줄 테니까. 그 말을 듣자 화가 났어요. 자기가 뭔데 우리 아빠를 대신한대요? 화가 난 저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예의 바르게 굴라며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꾸벅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아저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저씨는 엄마와 절 어느 아파트로 데리고 갔어요. 아저씨는 아래층에 산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부르라고 했죠. 그렇게 중국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평소 일 때문에 자주 중국을 왕래했던 엄마는 적응을 잘했어요. 중국어에 능통해서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전 그런 엄마 곁에서 조금씩 중국 생활을 익혀나갔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 엄마는 저를 국제학교에 등록시켰어요. 국제학교 특성상 영어를 써야 했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어려서부터 아빠를 따라 팝송도 부르고 디즈니 영화들을 많이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엄마 덕에 중국어도 익혀서 전 3개 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됐죠. 그러는 동안 아저씨는 제게 아빠 역할을 해주었어요. 학교 등록할 때도 도와주셨고 학교 행사 때는 엄마와 같이 오셨죠. 처음에는 아저씨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꼭 아빠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았죠. 그럼에도 전 밤마다 아빠 목소리가 녹음된 인형을 들으며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엄마 몰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엄마도 가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저씨와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아무리 제게 잘해줘도 절대로 내 아빠는 될 수 없다는 확신처럼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은 있었어요. 어쨌든 엄마와 절 보살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저와는 달랐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저씨와 부부처럼 행동했고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엄마도 갑자기 남편을 잃은 마당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저씨와 함께 웃고 팔짱 끼고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가 꼭 배신자 같았거든요. 엄마는 아빠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애초에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렇다고 해도 전 그런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간 엄마마저 잃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자랐고 어느덧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됐어요. 대학도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입학하기 몇 달 전 한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전 엄마한테 한국에 다녀오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저 혼자 한국에 다녀오게 됐죠.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 나도 성인인데 뭘 걱정하냐고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을 떠난 지 9년 만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익숙한 한국어 탓에 안심은 됐어요. 일단 바로 외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절 보자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이제야 왔냐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시냐며 할미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같이 살자 그러셨죠. 아이처럼 조르는 외할머니를 보자 저도 마냥 뿌리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해 입학 전까지만 한국에 있게 해달라고 했죠. 엄마도 혼자 계신 외할머니가 걱정이 됐는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요. 인터넷을 뒤지다 음악학원 구인 공고를 발견했는데 무작정 면접을 봤다가 덜컥 합격을 했지 뭐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동료를 녹음하는 일이었어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학원에서 정해준 동료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음실에서 녹음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나가서 1~2시간 녹음을 하고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원장님이 잠깐 쉬면서 간식이라도 먹으라고 하셔서 원장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때 원장님이 CD 하나를 틀어주시며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연씨, 전에 일을 해주시던 분이 녹음한 건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시간 날 때마다 종종 틀어놓고 듣는다니까. 한번 들어봐요, 소연씨도. 잠시 뒤 CD 플레이어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트로트 곡이더라고요. 학원에선 아이들 말고 성인들을 위한 트로트 교육용 CD도 제작했었는데 그 용도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주가 끝나고 첫 소절이 흘러나오던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바로 우리 아빠 목소리가요. 너무 놀라서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미친 소리라는 거 알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빠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원장님께 물었어요. 원장님, 이거 녹음하신 분 아직 계세요? 원장님은 1달 전쯤에 그만두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혹시 그분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물었죠. 원장님은 채용할 때 받은 이력서에 연락처가 남아있지만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셨죠. 저는 한참을 사정한 끝에 겨우 번호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원장님께 받은 전화번호를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날 아침 저는 눈 딱 감고 전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기든 아니든 일단 확인이라도 하자는 심정으로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죠.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명 우리 아빠였거든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아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소화기 너머의 남자는 너 소연이니? 소연이야? 하시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빠와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핸드폰을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아빠와 저는 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아빠가 보내준 주소지로 찾아갔죠.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보자 덥석 끌어안고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빠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엄마가 그러든 내가 죽었다고? 어떻게 된 인간이 자식한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소연아,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으렴.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9년 전 엄마와 제가 중국으로 떠나게 된 이야기였죠. 중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쯤 아빠는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상대 남자는 아빠의 친구였어요. 엄마는 아빠의 친구와 바람을 핀 거죠. 아빠는 화가 나서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대요. 엄마가 유책 배우자니 양육권은 아빠가 갖겠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불안해졌고 고민 끝에 함께 불륜을 저지른 아빠 친구와 짜고 일을 벌인 거죠. 그때 엄마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중국에서 우리 모녀를 돌봐준 아저씨였던 거예요. 결국 엄마는 아빠 몰래 절 데리고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고 제게는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후의 일은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고요. 이후 아빠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대요. 친할머니는 엄마가 바람난 것도 모자라 절 데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펄쩍 뛰셨고 친할아버지는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저는 꼭 찾아야 한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적정하고 도망친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빠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를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더군요. 그렇겠죠. 전 한국이 아닌 중국에 있었으니까요. 이후로는 기타 제작을 하시며 틈틈이 음악학원에서 녹음 일을 하셨대요.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훗날 저를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 열심히 사셨죠. 그러면서도 절 찾는 건 포기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아저씨가 신변 정리를 철저하게 한 탓에 찾기가 쉽지 않았죠. 심지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는 국가 이름을 다 다르게 알려두어서 엉뚱한 나라로 괜히 찾으러 간 일도 비일비재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아빠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아빠가 먼저 절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아빠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듣고 보니 도저히 엄마와 아저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떠나던 날 비행기 안에서 엄마가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또한 아빠한테 상처를 준 불륜남을 삼촌 하며 같이 살다시피 했던 시간들이 저주스러웠어요. 아빠 대신 저라도 두 사람한테 복수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정도로요. 난 우리 딸이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됐다. 아빠는 다 괜찮아. 예전에는 네 엄마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나한텐 우리 소연이만 있으면 되니까. 아빠는 모든 걸 다 잊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니 지난 세월이 얼마나 모질었기에 지금의 이 정도의 행복에도 만족하는지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절대로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가증스러운 엄마와는 다시 보는 일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빠에게 제 생각을 말했더니 아빠는 그래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놓은 상태라서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면 손해 아니냐고요. 중국에서 노력한 게 아깝지는 않겠냐고 말이죠. 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아빠와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우는 게 제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대학은 한국에서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우시더라고요. 엄마는 자신의 추한 사랑을 위해 제 인생을 하찮게 여겼지만 아빠는 달랐어요. 자신의 행복 이전에 딸인 제 인생을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아빠를 보니 더더욱 한국에 남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자리 잡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친가에 찾아가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를 뵈었어요. 두 분은 죽기 전에 저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할아버지께선 절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하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다시는 저를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도 안 가고 한국에 남을 생각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시는지 제 손을 한참 동안이나 잡고 계셨죠. 9년 만에 만난 손녀딸을 또 다시 놓칠까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밤 저는 외할머니 댁에 돌아와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신 외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모든 상황을 반대로 얘기했으니까요. 바람을 피운 건 당신이 아닌 아빠라고요. 이서방이 바람이 나서 더는 힘들어 여기 못 있겠다고 널 데리고 나가 외국에서 살겠다더라. 외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많이 원망하셨대요. 아빠 연락도 안 받고 찾아오면 고성을 지르고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당신 딸이 벌인 짓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외할머니는 우시면서 이 모든 게 딸을 그 모양으로 키운 자신의 죄라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아무리 내 엄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엄마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냐고요. 이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으니 말이에요. 이젠 엄마 얼굴조차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한 대학교에 등록 취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학교에서 엄마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죠. 엄마는 제게 당장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참았던 말들을 퍼부었죠. 왜? 남자 하나로는 성이 안 차? 꼭 나까지 끼고 살아야겠어? 제 말에 당황한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아빠 만났어. 엄마가 죽었다고 했던 내 아빠. 어떻게 자기 불륜 감추자고 살아있는 남편까지 죽여? 엄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동안 드라마 보면서 불륜녀들을 욕했었는데 엄만 더한 인간이었더라. 엄마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몇 사람이나 상처받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래놓고는 엄마는 어떻게 아저씨랑 부부 행세를 하고 살 수가 있냐고. 양심이 있다면 창피한 줄 알아. 나 이제부터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아빠랑 살 거라고. 대학도 한국에서 다닐 거니까 엄마는 그냥 이제부터 딸 없다 생각해. 그 불륜남 아저씨랑 평생 잘 살라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엄마한테 오는 전화와 문자는 모두 무시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국에 왔다고 만나자더군요. 어차피 한 번은 만나서 결말 지어야 할 일도 있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약속 장소에 아빠와 함께 나갔어요. 엄마는 아저씨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아빠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엄마는 저 없는 데서 따로 이야기하자며 아빠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아빠는 엄마 손을 뿌리치며 싫다고 했죠. 그러자 아저씨한테 돌아가자는 거예요. 딸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다 이거죠. 왜? 나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기껏 만나자더니 왜 간다는 거야? 엄마가 그 아저씨랑 바람필 때는 이런 결과는 생각 안 했나 보지? 시궁창 인생을 살면서 자식 앞에선 고귀한 척 부모 행세하려고 했어? 어린 딸한테 아빠가 죽었다고 가슴에 목까지 박아가면서. 꼼짝하지 마. 안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그리고 빌어. 나한테도 아빠한테도. 그 다음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한테 가서도 빌어. 모든 게 자식 잘못 키운 자신 탓이라 믿는 외할머니한테도. 용서받을 때까지 빌고 또 빌라고. 안 그럼 엄마 고소할 거야. 제 말에 엄마는 휘청거렸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딸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결국 엄마와 아저씨는 사람들이 다 보는 카페 안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소연이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소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 주렴. 솔직히 전 엄마의 사과가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지난 9년간 엄마한테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결국 들통이 난 지금에서야 사과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이혼 서류예요. 당신도 나랑 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 도장 찍어줘요. 깔끔하게 남남으로 살자고요. 기가 막혔어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아빠도 엄마의 행동에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욕해도 할 수 없어.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야겠으니까.
내가 너한테 아빠 죽었다고 속인 건 미안하지만 나도 그동안 혼자 너 키우느라 고생을 이만저만 한 거 아니야. 지난 9년간 널 키운 건 네 아빠가 아니라 나였다고. 근데 어쩜 그간의 내 노력은 생각도 않고 네 아빠 편만 드니? 정말 섭섭하다 얘. 딸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이 마당에 나도 내 행복 정도는 찾아야 하지 않겠니? 혼인신고가 안 돼서 그간 귀찮은 일도 많았는데 차라리 잘 됐어. 소연이 아빠 이혼해줘요. 이걸로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고요. 아빠는 엄마가 내민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곤 근데 이걸로는 정리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지난 9년 동안 내 딸을 유괴해서 나와 내 부모한테 생이별의 고통을 줬어. 그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는 건 아니겠지? 게다가 내 친구와 바람까지 펴놓고 책임을 회피하려 도망을 쳤고 말이야. 도대체 이혼으로 뭐가 정리가 된다는 거야? 바람을 피건 유괴를 하건 당신 자유지만 모든 자유엔 책임이란 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답게 책임져. 그 알량한 사과 한마디로 퉁치려 말고. 아빠와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엄마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제서야 엄마는 집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 사과를 하더군요. 아빠는 모든 벌은 법정에서 받으라고 소리쳤고 한 번만 더 찾아와 동네 시끄럽게 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 후로 엄마는 제게 문자를 보내서 아빠 좀 설득해달라고 떼를 썼지만 전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죠. 하루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엄마를 용서할 수 없지만 전 입장이 다르지 않냐고요. 지금은 엄마가 미워 그렇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번 일로 오히려 제가 더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신다고요. 전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모르긴 해도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던 9년 전 그날의 상처보다는 덜 아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소송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그리고 결국 아빠의 승소로 끝이 났죠. 이후 엄마와 아저씨는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소송에 빠져있는 사이 안 그래도 지친 아저씨한테 여자가 생긴 거죠. 결국 엄마는 불륜으로 얻은 남자를 불륜으로 잃게 된 셈이에요. 저는 한국에 정착해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죽어라 다시 공부해서 수능을 받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외할머니한테 결혼 소식 들었다며 제발 결혼식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남편 될 사람도 제 사정 다 알고 있어서 괜히 결혼식장에 와봐야 사람들한테 눈총만 받을 거라고요. 그 말에 엄마도 더 이상 오겠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제 결혼식 축가는 아빠가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글쎄 요즘 트로트에 한창 빠져 있으셔서 그런지 식장에서 축가로 트로트를 부르겠다고 하시지 뭐예요. 그래서 요즘 그 문제로 아빠랑 티격대고 있답니다. 아, 누가 우리 아빠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통해 아빠와 전 또 한 번의 이별을 맞게 되었지만 이번엔 적어도 슬픈 이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이자 인생의 멘토인 우리 아빠를 혼자 외롭게 두지는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4년 차 40대 주부예요. 얼마 전 시아버님 제사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아버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하네요. 그건 어쩌면 제가 아버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도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하라던 그 흔한 말이 가슴에 박힐 정도로요. 저와 시아버님 사이에는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기 이전에 사제지간으로 먼저 만났거든요. 하지만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몰라도 저에겐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던 아버님은 제가 인생에서 만난 최악의 선생 중 하나였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촌지를 받는 선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누구네 엄마가 학교에 왔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고 나면 다음날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대놓고 돈을 밝히는 선생들도 참 많았어요. 안타깝게도 제 시아버지 역시 그런 선생 중 하나였답니다. 학부모한테 촌지받는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그뿐인가요? 옷이며 구두까지 선물 받는 것도 여러 번 받다니까요.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아무리 당시엔 그런 선생들이 많았다지만 아버님의 경우는 정도가 지나쳤으니까요. 당시 저는 학업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 친정은 늘 가난했지만 그땐 특히 그랬거든요. 아빠가 사기까지 당해서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까지 쫓겨난 상태라서 당장 잠을 잘 곳도 없는 상황이었죠. 엄마 아빠는 잠시라도 머물 곳을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녀 봤지만 돈 없을 땐 가족도 형제도 남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친가에서도 외가에서도 모두 외면을 당한 우리 식구는 엄마 친구가 하는 식당에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심 장사랑 저녁 장사를 하는 가게라서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장사가 끝날 때까지는 가게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근처 도서관에서 매일같이 오빠와 함께 숙제며 예습 복습을 해야만 했어요. 어떻게든 밖에서 시간을 때워야 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금세 성적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은 비법이 뭐냐 라고 물었지만 말이에요. 그땐 그렇게라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 집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점점 엄마 친구분한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지내다 나가겠다고 해놓고선 몇 달을 버티고 있었으니 당연하죠. 결국 상의 끝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로 했어요. 아빠는 원형어선을 타게 되었고 엄마는 입주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죠. 문제는 오빠와 저였어요. 아직 학생 신분이라 취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를 다닐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엄마는 친구분께 우리 남매가 지낼 월세방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우리를 가게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덕분에 오빠와 저는 가게에서 좀 더 머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자면 도시락도 싸가야 하고 준비물에 차비까지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엄마가 보내주고는 있지만 그 돈으론 턱없이 부족해서 오빠와 저는 학교까지 걸어서 다녀야 했어요. 끝도 보이지 않는 가난에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래서 당시 담임이던 아버님을 찾아가선 상황 얘기를 하고 자퇴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글쎄 뭐라는지 아세요? 건방진 소리 그만하고 돌아가. 지 콩만한 게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가서 공부나 해.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희 집 사정까지 솔직하게 말한 제게 담임은 별것 아니란 투로 호통을 치더라고요. 제 입장이 돼보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짓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쉽게 벌잖아요. 저도 다 봤어요. 학부모들한테 돈 봉투에 옷에 신발까지 받는 거 다 봤다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쉽게 벌면서 왜 저는 못 벌 거라고 단정 지으세요? 전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돈 버는 법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던가요. 그거 선생님 전문이잖아요. 버럭 지르긴 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당시엔 지금과 달리 체벌도 빈번히 이루어지던 때라 이 정도 상황이면 따귀를 맞아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글쎄 제 걱정과 달리 담임이 깔깔대며 배를 잡고 웃지 뭐예요. 그러더니 은행 계좌를 물으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용돈 받는 통장이 있을 거 아냐. 네 거든 오빠 거든. 아무거나 불러봐. 얼떨떨한 상황에 저는 담임한테 계좌번호를 적어드렸고 며칠 뒤 그 계좌로 꽤 큰 돈이 입금되었어요. 놀랄 거 없어. 학교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하라고 나오는 지원금이란 게 있거든. 매달 15일에 입금될 거야. 네 가정 정도면 받을 사유가 돼서 지급된 거니까 마음 편히 써. 너 말고 다른 친구들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기 시작한 지원금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왔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아빠가 보내준 돈으로 엄마와 우리 남매는 작은 월세방을 얻을 수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오빠가 취업을 하면서부터는 생활이 더 안정되어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우리는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살게 되었죠. 그리고 저 역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랩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격리과 막내로 들어가 일을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2년쯤 다니다 보니 돈도 꽤 모을 수 있었고 그러고 나니 나도 대졸 사원들만큼 월급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평소 안면이 있던 마케팅팀 김대리님이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그러더라고요. 혜빈씨, 요즘 대학 입시는 다양한 전형이 있는 거 알아요? 산업체 특별 전형이란 게 있는데 그거면 혜빈씨도 한번 해볼만 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 좋았다면서요. 자격증도 꽤 많고 1년 이상 회사 근무 조건도 충족되는데 뭘 망설여요. 그 말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김대리님 말대로 왠지 그 전형으로 응시하면 합격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도 있고 장학금 딸 자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내 힘으로 대학 졸업할게요. 엄마는 내심 걱정이 되는 듯 했어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대학 졸업해서 취업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비록 격리과 직원이긴 해도 회사가 규모도 있고 업계 상위 기업이라 안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기껏 모은 돈까지 쓰며 모험을 한다는 게 엄마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엄마,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선택한 인생 살아보면 안 돼? 난 실패하는 것보다 나중에 후회할 게 더 겁이 나. 그러니까 허락해줘. 나 정말 자신 있어. 엄마는 끝까지 불안한 눈치였지만 오빠가 힘을 실어준 덕에 저는 이듬해 대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대학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죠. 남들보다 많은 나이에 대학생이 되고 보니 어린 친구들처럼 마냥 캠퍼스 낭만을 즐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내내 알바를 하며 용돈과 책값을 벌었어요. 학비는 장학금과 그간 모아두었던 돈을 헐어서 충당했고요. 등 떠밀려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공부다 보니 나를 세고 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레포트에 팀 과제까지 과 동생들과 지지고 볶으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4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당당히 합격해 대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제게 용기를 주었던 김대리님은 그 사이 마케팅팀 팀장이 되었더라고요. 얼마 뒤 로테이션 기간이 지나고 저는 마케팅팀의 지원에 김 팀장님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대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서 실수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김 팀장님과도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얼마 뒤부터는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저와 이미 그 시기를 넘긴 김 팀장님은 2년간 비밀 연애를 한 뒤 제가 대리를 달고 얼마 뒤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시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버는 돈보다는 쓰는 돈이 더 많은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진 예전부터 버는 것보다 남 퍼주는 게 더 많은 분이셨어. 돈 욕심이 없는 분이시거든. 우리 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이신 게 그런데도 한 번도 아버지한테 돈 벌어오라고 타박하신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환상의 짝꿍이랄까? 앞에서는 웃어 보였지만 솔직히 속으론 설마 팀장님도 아버님 닮아서 경제력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어렵게 살았던 터라 돈 문제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을 다시는 겪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고생도 고생 나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었는데 글쎄, 선생님? 바로 중2 때 담임 선생님이더라고요. 학부형한테 촌지도 받고 그 밖에 금품도 심심찮게 받던 그 담임이요. 남편이 말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잘 몰라도 그렇지 어쩜 자기 아빠에 대해 그렇게 모를까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저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껄껄껄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당돌한 녀석인 건 알았다만 말단 직원이 팀장이랑 사귈 정도로 맹랑한 녀석인 줄은 몰랐는걸. 저도 선생님이 그렇게 돈 욕심 없는 분인 줄은 몰랐네요. 집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나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도 우리 집 사람이 된다고 하니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 가족들한테는 나에 대한 얘기는 비밀로 해줬으면 한다. 그럴 수 있지? 솔직히 그러기 싫다고 말하고 싶지만 엄연히 시아버지인데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러게 교사로서 양심도 버리고 그런 짓을 할 땐 언제고 이제와 가족들한테 들킬까봐 걱정인 건지 한심하기도 하고 엄청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버님이 남편을 닮았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부전자전이라고 혹시 아나요? 아버님을 보고 온 그날 솔직히 이 결혼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아버님은 제자인 제가 당신 며느리감으로 온 게 그렇게 신나고 좋으셨나 봐요. 툭하면 당신 학원으로 불러 청소도 시키시고 짜장면 내기, 오목도 두자고 하시며 귀찮게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치부를 아는 제자가 불편할 법도 한데 희한하게도 아버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드디어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했어요. 부부가 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눈치 보이는 판에 같은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죠. 특히 임신한 후로는 더더욱 그랬어요. 혹여 상사인 남편 덕에 좀 더 편의를 받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업무량도 많이 배정받아 했고 야근과 외근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안 그래도
임신 후 호르몬 이상으로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데 과중한 업무량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니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모처럼 칼퇴를 하게 된 그날 아버님 호출이 있었지 뭐예요. 남편은 야근을 해야 해서 저만 혼자 아버님 학원으로 갔는데 원장실 문을 열자마자 핑그르 하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지 뭐예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아버님이 제 침상을 지키고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시자 눈물이 고인 채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임신 초기라 착상이 잘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회사 일로 몸을 너무 혹사시켰던 탓에 유산이 되고 말았다더군요. 아버님께 그 말을 전해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일욕심에 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생각하니 제가 너무 밉고 한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넋을 놓고 울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난 혜빈이 네가 무사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손주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며느리거든. 명심해라. 네 남편도 자식도 시부모도 절대 너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돼. 네 몸부터 챙기는 거야. 알았지? 지금껏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적 없던 아버님은 그날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얼마 뒤 병원에서 퇴원한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진작 그랬어야 하는 건데 제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거죠. 아버님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학원을 운영해줄 부원장을 찾고 있었다면서 저보고 그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학원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터라 겁이 났지만 아직 젊은데 뭔들 못하겠냐 싶어 그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아버님과 사사건건 맞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학원에서 일하시는 강사분들 모두 교사 출신이라 교수법이나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는 나무랄 게 없었어요. 게다가 학부모들도 교사 출신 강사를 선호하고 있어서 학원은 수강생들도 꽤 되고 운영이 잘 되는 편이었죠. 그런데 원비 장부와 달리 따로 관리되는 몇몇 아이들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그 명단에 대해 여쭤봤더니 아직은 몰라도 된다고만 하시곤 말씀을 피하셨어요. 순간 아버님의 전적이 파바박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똥개가 똥을 끊지 아버님이 촌지를 끊으실까. 딱 봐도 학생 인원을 속여서 뒷주머니를 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일만큼은 제대로 결판을 내야겠다 싶어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마침 짜장면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이제 와. 다 식겠다. 어서 먹자. 아버님, 그 전에 말씀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장부 말이에요. 그거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유야무야 넘기려 하시지 마시고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나중에 일이 터져도 수습을 할 수가 있죠. 글쎄 그랬더니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어 넘기려고 하시더라고요. 수습? 누가 누굴 수습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불기 전에 짜장면이나 먹어라. 아버님, 저는 심각한데 왜 매번 제 얘기를 장난처럼 들으세요? 담임선생님일 때도 그러시더니 저는 그때도 지금도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아버님을 찾아온 거라고요. 그런데 어쩜 이러세요? 아버님 눈에는 제가 아직도 15살 어린애로 보이세요? 그런 거냐고요. 그렇다면 더는 귀찮게 안 할게요. 저는 그 길로 원장실을 나왔어요. 제 딴엔 아버님이 걱정돼서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장난치듯 대하시니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성질을 내곤 그렇게 돌아서 나온 거였는데 그게 아버님과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업을 마친 학원 강사가 원장실 문을 열었다가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잠든 아버님을 발견해 119를 불렀지만 이미 숨이 멈춘 후였어요.
아버님 앞에는 뜯지도 않은 짜장면 2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바로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얘기였죠. 제가 조금만 더 그곳에 있었더라면 아버님을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텐데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장례식 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죄송했던 마음이 하루가 지나자 야속함으로 변하더군요. 이번에도 아버님은 절 골탕 먹이려고 이러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영정을 지키고 있는데 중학교 동창 몇몇이 조문을 왔지 뭐예요. 조문을 왔다가 저를 발견하곤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제가 선생님 며느리가 된 건 몰랐을 테니까요. 저는 오히려 동창들이 선생님 조문으로 온 거에 놀랐지만요. 처음부터 누누이 밝혔듯이 아버님은 교사 시절 촌지를 엄청 밝히던 분이라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자 동창들 입에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담임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도 없다고. 니들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좀 치맛바람이 센 사람이냐? 나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돈 봉투 뿌리는 게 일이던 사람이잖냐. 그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지금껏 돈 봉투 찔러줘서 안 받겠다고 돌려준 건 담임 선생님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못 돌려주게 옷이며 구두를 사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가격만큼 내 통장으로 보내주셨어. 나는 담임이 내 통장 계좌번호를 묻길래 그걸 왜 묻나 의아했는데 물건값을 보내주시려고 그랬던 거더라고. 그 순간 저는 오래전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담임선생님이 학부형한테 옷과 신발을 받던 모습이요. 그 일로 제가 선생님한테 고개 빳빳이 쳐들고 따지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따로 있었죠. 근데 그거 알아? 동창들 중에 담임선생님한테 도움받았던 애들이 꽤 있는 거? 얼마 전에 상준이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렇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애들한테 담임이 매달 통장으로 돈을 붙여줬던 모양이야. 지원금이라나 뭐라나. 근데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담임 사비로 보낸 돈이었다지 뭐야. 담임 선생님 정말 대단하지 않냐? 동창의 그 말에 저는 다리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학창시절 나와 오빠의 차비가 되고 밥값이 되었던 그 돈이 아버님의 사비였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교사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그 큰 돈을 수년 동안 제자에게 내줄 수 있는 건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너무 절실했던 시절이라 오빠랑 저는 그 돈을 정말 값지게 사용했었거든요. 아마 그 돈이 없었더라면 저도 오빠도 영양실조로 쓰러지거나 한여름에 탈진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졌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돈이 아버님이 보내주신 돈인지도 모르고 아버님을 촌지나 받는 불량교사라고 손가락질을 했으니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님을 보니 더더욱 가슴이 아려왔어요. 이제야 은인을 알게 됐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계셨는데 모르고 살았다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버님 제사만큼은 앞으로 제가 지내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아버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제 뜻을 전해드리신 시어머님은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평생 밖에다 퍼주고 살더니 그래도 그 끝에는 이렇게 큰 보람이 있구나.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며 알게 된 건데 제가 발견했던 명단은
아버님이 후원하시던 아이들 명단이더라고요. 학원 수입의 대부분을 어려운 처지의 제자들과 학원생들을 위해 써오셨던 거죠. 버는 족족 남한테 베푼다던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해오시던 일은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제게 학원을 맡기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일을 넘겨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아버님의 유산이랄까요? 그동안 아버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버님 제사 때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도 그중 하나죠. 저를 통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매년 아버님 제사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오세요. 당신들 대신에 우리 남매를 보살펴 주었던 것에 감사하려고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가신 우리 아버님, 정말 멋지시죠? 살아계실 때 알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앞으로는 저도 아버님이 걸어오신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버님의 유산을 뜻깊게 사용하는 방법일 테니까요. 나중에 아버님을 뵈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칭찬도 듣고 싶습니다. 잘 해내어 주었다고요. 남은 제 인생 남편과 어머님도 잘 보필하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